도련님 새끼가 만든 브랜드가 문화를 이끌고 있다? 영컬처를 이끌고 있는 브랜드를 알아보는 404. 그 13번째 브랜드 비즈빔입니다. 1970년 일본 야마나시현 고우에서 태어난 나카무라 히로키. 사업을 하시는 아버지 덕분에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는데 잘생기고 돈도 많은 집안에서 자라나 도련님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학교도 일반 학교가 아닌 국제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우리 히로키 도련님은 청소년기 꼼데 가르송을 좋아했고 아메카지를 좋아했는데 주말마다 빈티지 리바이스와 항공 잠바를 보러 이곳저곳을 다니게 되면서 패션에 대한 사랑을 펼치게 됩니다. 도련님이 고등학교가 될 무렵 유학기를 알아보는 부모님에게 엉뚱하게도 알래스카를 가고 싶어요 라고 해버리는데 스노우보드를 타고 고래를 감상하며 캠핑을 하고 싶다는 이유가 그것이었죠. 근데 이게 진짜 됩니다. 이게 되나요? 쿨한 부모님은 도련님을 알래스카로 보내게 됩니다. 옷을 좋아하는 우리 도련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알래스카에 어울리는 착장을 고민했다고 합니다. 이 새끼는 공부하러 간 거야? 패션쇼를 간 거야?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쇼핑하러 가면서 생긴 의문점이 있었는데 알래스카의 외국인 친구들은 옷의 디자인보다는 기능을 보고 구매한다는 것이었죠. 이때부터 우리 도련님은 형태는 기능에 따른다. 옷의 기능은 중점이 된 디자인을 해야 된다. 무엇을 디자인하는지 보다는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 그는 버튼 스노우보드의 디자이너로 근무를 하며 어린 시절 알래스카의 친구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기능에 대한 능력을 습득하고 기능을 뒷받침할 만한 아름다운 브랜드를 만들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그는 자신의 민족 뿌리인 아이누족 그리고 알래스카 원주민들의 생활을 모티베이션 하여서 퓨처 빈티지를 보여주겠다는 일념으로 2001년 비즈빔을 설립하게 됩니다. 라틴어인 비즈와 빔은 그냥 이쁜 단어를 조합했다고 하는데 사실 아무 의미는 없습니다. 굳이 직역하자면 원한다, 힘을 그 정도? 사스카다나 도련님 데스. 원한다, 힘을? 도련님 사마가 버튼 스노우에서 일할 당시 알게 된 친구들이 있었는데 바로 히로시와 히로후미입니다. 예, 그 후지하라 히로시와 소프의 히로후미죠. 당시 그들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만들자라고 모여서 여러가지 작당 모의를 했는데 히로시, 히로후미, 그리고 히로키의 앞글자가 모두 H인 점을 착안 이들이 모여서 허니이닷컴이라는 커뮤니티를 만들었습니다. 여하튼 그 홈페이지를 만들기 전 어느 날 히로시는 히로키에게 펌보이 3라는 앨범을 보여주면서 앨범 커버에 있는 신발인 모카신을 만들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권유를 했었는데 우리 도련님은 또 이게 솔깃했는지 귀를 팔랑팔랑 거리면서 모카신을 만들 준비를 합니다. 버튼에서 일할 당시 알게 된 업체 관계자와 모카신을 만들 각을 재다가 그가 술록 스웨이드에 대해서 말하게 되고 그것이 궁금해서 히로키는 직접 핀란드로 떠나게 됩니다. 핀란드에서 순록을 찾기 위해서 눈밭을 헤매던 히로키, 팔이 너무 시려워서 동생에 걸릴 뻔했는데 이를 딱히 여긴 핀란드 동네 처자가 호련히 등장하여서 모카시 한 장을 만들어 주더니 히로키는 이것을 싣고 간복가에서 엄청 따뜻했다 라고 말했던 후문이 있습니다. 직접 모카신의 기능을 체험하고 술록 가죽의 디자인을 가미해서 만든 것이 바로 비즈빔을 유명하게 만든 FBT의 시초입니다. 이때의 경험이 좋았는지 이 경험 후에 히로키는 세계 각지의 원주민들의 전통 신발을 찾아 떠나는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신발은 바로 히로시 친구인 영국의 마이클 코펠먼의 김미5에게 좀 비비고 또 마이클의 친구인 루카 베니니를 통해서 슬램잼에서도 비비고 거의 비비고 만두 수준으로 비비고 나니까 유럽에서 깔리기 시작합니다. 또한 히로키가 뉴멕시코 원주민의 전통 신발을 찾아 여행을 하던 중 알게 된 제드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뉴멕시코에서 모카신 제조업체로 오데째 이어오던 집안이네? 근데 그 동네가 또 나바호 보호 구역이네? 노다지를 만난 도련님은 제드와 함께 그곳에서 열심히 모카신을 파밍하던 중 우연히 나바호 패턴 장인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영감을 얻은 도련님은 나중에 의류 라인을 만들게 되면 이케아처럼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던 비즈빔은 독창적인 브랜드 전개를 펼쳐가게 되는데요. 대박을 친 FBT에 이어서 또 다른 시도를 하게 됩니다. 세계 여행을 하던 중 그가 우연히 크리스토 자파체프의 랩더 레이스 태그 작품을 보고 영감을 받아 만든 샌들이 크리스토라고 지은 것이 바로 그것이죠.
지금의 투박한 샌들들의 기원이 됐다고 해도 무방한 크리스토 샌들은 크리스토의 작품에서 나오는 투박함과 거대하지만 켜켜이 쌓인 건물과 자연을 보고 만들었다고 하는데, FBT에 이어서 크리스토를 통해 그의 예술적 가치에 대한 헌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 슈프림, 꼰대가르송, 몽클레어, 프라그먼트 등 굵직한 브랜드들과의 협업, 그리고 협업을 할 때마다 함께 나오는 의류 등을 통해서 어페럴 라인도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그는 기존에 진행했던 얕은 범위의 의류 발매가 아닌 보다 더 깊고 철학을 녹여서 의류 발매를 시작하게 됩니다. 비즈빔의 의류 라인 또한 도련님의 설립 이념과 일맥상통해 버리게 되는데요. 화산재가 함유된 지능에서 몇 달간 염색을 하여서 나온 자켓, 천연 인디고 염색을 덧칠 기법을 활용해서 2배 정도 견고함을 자랑하는 튜닉, 딱정벌레 염색, 코치닐 기법을 활용한 염색 등으로 비즈빔의 아이덴티티는 더욱 견고해집니다. 이러한 품질을 높여가는 노력과 동시에 인지도도 함께 높아지면서 카니에, 드레이크, 존 메이어, 락키 등 비즈빔을 사랑한 아티스트가 늘어나게 되고 덩치도 더 커지게 됩니다. 2014년 비즈빔은 여성복 라인인 WMV를 세상에 내놓게 됩니다. WMV의 수장은 바로 그의 아내인 켈시 나카무라였죠. 그녀는 도련님이 자주 방문하던 뉴욕 빈티지 샵에서 일하는 매니저였는데, 세계를 떠도는 와중에 보관 장소를 그 빈티지 샵으로 정하여서 자신의 자료를 관리해주는 일로 만났다고 합니다. 뭐 형님 작업 스킬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게 하여 그 둘은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으며 매장을 운영하며 지내게 됩니다. 근데 이 WMV 라인이 어떻게 나왔냐? 당시 매장을 방문하던 고객들이 대다수가 남자였는데 그 중에는 여자친구를 데려오는 경우가 덜어 있었다고 합니다. 남자친구 옆에서 토끼 같은 눈망울로 자기 것도 사달라는 눈빛을 보내는 여자친구에게 사이즈가 없어서 못 사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슬퍼하는 모습을 보게 된 켄시는 여성복 라인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냐 라고 도련님에게 말하면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남편에 따라서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살펴보았던 감각을 발휘하여 비즈빔의 고유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여성 의류에 매진한 것이 특징이죠.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데 10년을 따라다녔으니 그녀의 눈도 대단할 것이라는 기대에 부응하듯 주목받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는 중입니다. 또한 그의 철학에 담긴 FIL 플래그십 스토어는 국제적 자유실험실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곳에서도 원주민과 각 나라 고유 기법에 고민을 하는 도련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짙은 이목구비와 덥수룩한 수염이 특징인 일본 원주민인 아이노족의 후손인 나카무라 히로키, 그의 민족적 뿌리를 따라서 원주민들의 독창적인 생활 방식이 현대적으로 접근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했을지도 모를 퓨처 빈티지. 앞으로도 그것에 대한 끝없는 고민과 인류학자적인 모습을 유지하며 어느 날 모든 것을 다 깨달아버린 현재의 모습으로 나타내주길 기대해보겠습니다. 404의 한마디입니다. 형님, 요즘 다시 아메카지 유행해서 기분 기모띠? 나비 하나로 대박난 남자가 브랜드를 이끌고 있다? 영커처리를 이끌고 있는 브랜드를 알아보는 404. 그 14번째 브랜드 리델스입니다. 야마나시형 고우에서 영화관을 운영하던 한 남자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시미즈 케이조. 당시 일본은 패전 후 미국의 감시 하에 있었고 재벌 해체, 농지개혁, 노동개혁 이 3대 경제개혁을 통해서 고도성장의 시기로 접어드는 구간이었죠. 그 시대 속에서 넉넉한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되는 케이조는 아이비리그 스타일 옷차림들이 가득한 맨즈클럽이라는 신형의 패션 잡지를 보면서 이것이 미국 스타일이구나 하면서 바르고 착하게 옷을 입으며 보내게 됩니다. 이때 급격하게 들어온 미국 문물 중에는 메이드 인 USA라는 카탈로그가 있었는데 리바이스 청바지, 부츠, 항공잠바, 스포츠 장비, 악기 등 약 3,000개에 달하는 미제 제품들이 소개된 책자였는데, 당시 일본은 미국에 수출을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카탈로그로 본 일본 사람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더 이상 아이비리그 스타일의 옷을 입지 않고 미제산 옷들을 찾아 나서는 케이조. 우편으로 미제산 브룩스 브라더스 니트를 사입을 정도로 패션에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했던 야구를 그만두고 붕커 패션 컬리지를 입학해버리는데, 학비를 벌기 위해서 의류 매장에서 알바를 하게 됩니다. 아니, 옷을 좋아하면 그냥 돈 벌어서 옷을 사면 되지 왜 패션을 학교를 다녔냐? 그 이유는 전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서 미국에 가서 패션 사업을 하기 위해서였죠. 직구가 아닌 진짜 직구를 위해서 직구를 던지는 케이조의 클라스.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유니온 스퀘어라는 회사를 입사하게 됩니다. 수입 신발을 도매로 하던 회사였는데 알든 코란 레드윈과 같은 부츠를 주로 다뤘죠. 이 회사에서 편집샵을 차리기 위해서 모집했던 오픈 멤버의 K조가 지원을 한 것이었고요. 하지만 그 편집샵은 2년 만에 문을 닫게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때 유니온 스퀘어 사장은 어느 날 K조를 불러서 야, 매출이 좋지가 않아갖고 이게 문을 닫고 팔까 생각 중인데 네 생각은 어떠냐? 또 뭐 뾰족한 소라도 있어? 라고 물어보자 Made in USA 카탈로그에 있는 아메카지 의류 뭐 그런 것들을 컨셉으로 해서 재정비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대답을 하는 확신에 찬 눈빛을 본 유니온 스퀘어의 사장은 바로 이거를 승낙. K조가 말한 컨셉대로 레드우드라는 앞으로 많은 일들이 벌어진 편집샵을 오픈을 하게 됩니다. 레드우드를 총괄하는 K조는 특색 있는 편집샵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새로운 작전을 짰는데 그것은 바로 리복, 아디다스, 나이키, 조던 등과 같은 운동화를 판매하는 동시에 미국에서 최신 유행하는 챔피언, 워크웨어 그리고 질 좋은 부츠들을 발굴해 나가면서 인지도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입소문이 나서 잘 나가는 레드우드, 이 가게의 단골은 요지 야마모토, 토키오 쿠마가이 등 당시 잘 나가는 디자이너들의 아지트가 되었는데 이들 외에도 K조 인생에서 최고의 파트너가 등장하는 시기도 합니다. 다이키 스즈키. 지랄 같은 성격의 스즈키는 K조에게 아니 어떻게 아메카지랑 운동화를 같이 팔 수 있어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래? 라는 말을 하면서 승질을 내기 일쑤였는데 그때마다 K조가 셀렉한 제품들이 품절 사태를 일으키게 되고 스즈키는 스미마생 평생 군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K조의 해안에 감탄을 했다고 하죠. 그렇게 단짝이 된 스즈키와 K조는 서로의 생각하는 이상향이 잘 맞아떨어져서 같이 사업을 공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K조가 어릴 때부터 꿈이었던 전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서 미국에 가서 패션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레드우드를 그만두고 1983년 네펜테스를 만들어 버립니다. 바늘이 가는데 실은 안 가면 안 되겠죠. 그의 단짝 친구인 스즈키도 합류하면서 미국 패션 시장을 장악하겠다라는 의지를 기르게 되지만 현실적으로 미국을 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돈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하여 방법을 살짝 바꿔서 일본에 오피스를 두고 직접 미국에 가서 물건을 셀렉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미국 첫 출발지는 보스턴으로 정하고 그곳에서 물건을 쓸어 담기 시작하는데 이 보스턴으로 정한 이유는 레드우드의 단골 중에 한 명인 미국인 친구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보스턴 친구 나 사는 동네는 래플로렌 뉴발란스 팩토리 거기 엄청 싸다 이렇게 말을 해줘서 그곳에 가게 됐다고 합니다. 1년에 10번 정도 미국을 방문하면서 싹쓸이를 해버리고 그것을 다시 일본에 내다 파는 사업가가 된 K조. 그렇게 네펜테스를 운영해가면서 K조는 어느 날 스즈키에게 말합니다. 야 이거 더 이상 팔아치울 바지가 없어? 당시 미국에서 떼어둔 물건들은 외투, 그리고 상의, 부츠, 운동화, 그리고 약간의 청바지가 전부였는데 사실 미국인들에게 맞춰진 바지는 동양인들, 더군다나 키가 작은 일본인들이 입기에는 조금 무리였죠. K조와 스즈키는 바지를 그냥 우리가 만들어버리자 라고 하면서 혹스라는 네펜데스 첫 브랜드를 만듭니다. 일본인의 취향에 맞게 잘 제작되었고 가져오는 물건이랑 찰떡이었던 이 혹스의 바지들의 영광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혹스의 상표권 분쟁으로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이미 보스턴, 뉴욕에 매장을 오픈해버리고 스즈키를 아예 미국으로 보내버려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K조는 크게 당황합니다. 하지만 멘탈이 좋은 그는 이것을 극복하고 일본산 직물의 위대함을 알리겠다라는 의미로 바늘을 모티브한 니들스를 만들게 됩니다. 니들스는 단순한 블레이저, 바지 등을 출시했는데 최초의 니들스 제품에는 미국의 국보급 재즈 아티스트인 마일스 데이비스가 착용한 헐렁한 옷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주로 아티스트들에게 영감을 받아서 결과물을 보여주게 되는데 아무튼 이 시기에 미국에서 있었던 스즈키에게 연락이 또 옵니다. 형님 저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볼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그게 뭔지 모르지만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평소에 K조를 존경하던 스즈키는 이번에도 감복을 하고 만들려던 브랜드를 네펜데스 소속으로 넣어버립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엔지니어드 가먼츠죠. 이렇게 네펜데스는 니들스와 엔지니어 가먼츠 이 두 개의 브랜드를 보스턴, 뉴욕에 있는 매장에 다 깔아버리게 되고 일본인들이 아메리카나라고 불렀던 제품들의 네펜데스의 바지와 의류가 합쳐져서 아메카지라는 단어가 이때 생겨나게 됩니다.
앞서 말한 마일즈 데이비스의 예술적 영감을 받아 브랜드를 업그레이드 시킨 니들스. 그 대표적인 다른 예로는 스티브 맥킨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스티브 맥킨이 빠삐용에서 보여줬던 나비 문신의 영감을 받은 케이조 영감은 나비 모양을 승화시켜서 컬렉션을 만들었고, 지금도 니들스 하면 나비라는 공식을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디 앨런, 제임스 테일러, 히피 등의 어떤 영감들을 받아서 쑥쑥쑥쑥 커가는 니들스. 하지만 또 빼먹을 수 없는 니들스의 히트 요소 중 하나는 모헤어라고 할 수 있는데, 니들스의 첫 번째 컬렉션부터 지금까지 약 20년간 이어온 라인입니다. 케이조가 모헤어를 밀고 있는 것도 약간의 스토리가 있을 법한데, 그것은 일본의 문에서 한번 찾아볼 수가 있죠. 케이조의 바로 전 시대, 1940년대부터 50년대생들의 소위 꼰대라는 단카이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포스트 단카이 세대와의 괴리가 존재했죠. 포스트 단카이 세대는 뽀빠이, JJ 등 패션 매거진들을 습득을 하며 자랐고, 단카이 세대의 꼰대스러움을 맞서 싸운다라는 저항정신을 갖고 있던 세대여. 이들은 자연스레 펑크 히피 문화에 익숙해져 버린 그들이 주로 입던 앙고라 토끼 재질의 의류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케이조는 앙고라 특성상 털이 심하게 날린다는 단점을 보완하고자 앙고라 염소를 활용하여 모헤어 제품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 모헤어 제품은 미관상도 이쁘긴 하지만 단카이 세대에 저항하는 포스트 단카이 세대의 모습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브랜드를 전개해오면서 해외에서도 인지도가 높아지게 되고, 케이조는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됩니다. 바로 콜라보레이션인데요. 닥터 마틴, 반스, 리복, 걸스톤 크라이, 에이셀 라키의 레이블인 AWG와 협업을 하면서 아메카지 이상의 그 무엇인가를 보여주려고 퍼포먼스를 하게 되고, 지금의 니들스의 모습을 갖추게 되죠. 요즘은 낚시에 빠져서 아웃도어 의상을 좀 더 과감하게 괴상하게 만들고 싶다는 58년 개띠 오명구 이시 케이조 형님, 앞으로도 사람 좋은 미소로 즐거운 일 많이 만들어 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공사의 한마디입니다. 손병호 여기서 엔지니어 가먼츠가 니들스보다 잘 나가서 배 아픈 사람. 복각병태들이 만든 브랜드가 문화를 이끌고 있다? 영컬처를 이끌고 있는 브랜드를 알아보는 404, 그 35번째 브랜드, 더 리얼 메코입니다. 1953년 아이치현 나고야시에서 태어난 히로시 오카모토. 종조도 미국 자본이 대거 투입되면서 미국 문화가 일본으로 흡수되는 상황 속에서 어린 오카모토는 TV에서 방영되는 미국 서부곡 데드 올 라이브를 보며 자연스럽게 서부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이 아주 멋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미국 문화에 심취를 하고, 또 초등학교 3학년 무렵 친형과 함께 보았던 영화 더 월러브를 보고 보잉 17 스티브 맥킨에게 반하게 되죠. 이듬해 개봉한 영화 대탈주에서 또 스티브 맥킨이 나오게 되었고, 이번에는 맥킨이 입은 A2 자켓을 보고 심취를 오지게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토모코가 밀봉에 빠져서 성장하게 된 계기는 다름 아닌 7살 많은 형의 역할이 컸다고 하는데, 아마 TV도 형이 좋아하는 거 따라보고 영화도 형 따라서 나이대 맞지 않는 영화를 보게 되어 그런 연유로 오카모토가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오카모토의 형은 참으로 깔롱쟁이였는데, 닛산 GTB, 이스시 117 쿠페, 이스지 벨레 GTR, 도쿄 S800을 타고 다니면서 동생도 태워주고 심심치 않게 빌려주었다고 하죠. 하지만 오카모토가 제일 탐내고 멋지다고 생각한 것은 형이 타고 다니던 메구로 K1이라고 하죠. 그래서 차나 오토바이에 대한 관심이 남들과 사뭇 달랐다고 합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조립 로봇이나 피규어 등이 유행했는데, 오카모토는 그런 것보다 기계나 옷 따위를 분해해서 다시 조립하는 것을 즐겼다고 하죠. 무튼 그렇게 중학생이 된 오카모토는 집 근처 정당포를 지나다가 밖에 내놓은 가죽 자켓을 보게 되었고, 그 2개를 구매해서 집으로 옵니다. 그리고 집밥을 뜯고 제조 앞에서 맥킨이 입었던 A2 자켓과 비슷한 형태의 자켓을 만들게 되죠. 고등학교 무렵 도쿄에 놀러온 오카모토는 미국제 빈티지 샵을 발견했는데, 자신이 만든 옷이 조잡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를 보게 되고 그 아우라를 경험하게 되자 기가 죽었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굴하지 않고 그는 진짜를 사서 모으기 시작합니다. 오카모토가 진짜들을 사서 제조업하는 본인만의 색깔을 입히는 과정을 통해서 체득한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림 기르기 기술이죠. 2차 세계대전 폭격기, 의류 등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것은 부대의 마스코트로 환영한 노즈아트였는데, 제8 항공군의 마스코트라고 할 수 있는 피넛걸의 노즈아트를 보고 그것을 따라 그리기 시작합니다. 왜냐? 자신이 제조업한 자켓은 물론 진짜들을 사서 그 위에 피넛걸을 그려넣어 더욱더 유니크하게 뽐내고 싶어서였죠. 일본 본토 공습을 참여한 제
팔 항공군 흠모하더니 아주 대인배적인 마인드입니다. 그렇게 전문적으로 그림 그리는 기술을 익히기 시작한 오카모토는 일러스트레이터로 직업 방향을 잡기 시작하죠. 그렇게 20대에 접어들게 되면서 이래저래 긁어모은 84엔으로 1974년식 할리데이비스를 사게 되고 나고야에서 열린 전시회에 오토바이 일러스트를 그려서 제출했는데 그 뒤로 도쿄에서 수많은 연락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뽀빠이에서 일러스트로 일을 하게 되죠. 도쿄와 나고야의 왕복 출퇴근을 가죽 자켓을 입고 할리데이비스를 타고 다니니 당연히 눈에 띄겠죠. 완전 미제 느낌이랄까? 그렇게 고정적인 자리를 잡고 돈을 벌게 되자 드는 생각은 진짜의 고장에 가서 미국을 조져보고 싶은 느낌. 맥킨의 오리지널 A2 자켓을 손에 넣고 싶다는 생각. 그렇게 1년치 뽀빠이 표지 일러스트를 마감 쳐버리고 미국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1년 동안 미국을 방랑하던 오카모토는 정말 수많은 비행 자켓을 손에 넣게 되었지만 A2 자켓을 넣지 못하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렇게 돌아온 미제 오카모토는 그 아쉬운 마음을 편집장 이시카와 지루하게 털어놓게 됩니다. 그러자 이시카와 지루는 뽀빠이의 비행 자켓이라는 주제로 특집 기사를 내게 되고 A2 자켓 300번을 만들자고 해버리죠. 이 사건의 파장은 진짜 대단했다 이 말입니다. 아직 언제 만든다는 얘기도 없었는데 입금을 하기 시작하고 순식간에 선착순 매진이 되어버리죠. 그도 그럴 것이 밀리터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동양인 체형에 맞춘 플라이트 자켓은 없었고 목에 쫙 감기는 그 느낌을 느끼고 싶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시장에 반향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가능성과 시장성을 본 오카모토는 시무라 마사히로, 아치시 야수이와 함께 1990년 더 리얼 맥코이즈의 펜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 뒤로 할리데이슨과 파트너십을 맺고 오토바이 자켓을 생산하고 토이즈 맥코이, 부코, 조맥코이를 설립한 후 잘 나가는 듯 했으나 미국 본토 그리고 뉴질랜드의 말가죽의 높은 단가와 그에 따른 수요가 점차 줄어들음에 따라 재정적 위기에 봉착하게 되죠. 더불어 맥코이의 반 가격에 비슷한 퀄리티를 뽐내는 라이벌 버즈릭슨의 등장과 밀리터리 수집가 오카모토의 폭격기 B-17을 구매했다는 소문이 총체적으로 섞이면서 11억엔이라는 무치와 함께 2001년 도산을 하게 됩니다. 광기의 복과가 오카모토의 시대는 토이즈 맥코이만 남기고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먼 발치에서 지켜보던 남자 히토시 치지모토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1959년 오사카에서 태어난 히토시 치지모토. 또래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키가 컸던 김민수 치지모토는 고등학교 때 미식축구 쿼터백을 한 만큼 건강하고 다부진 사내였죠. 그리고 당시 태어난 옷에 관심이 많은 사내들이 그렇듯 미국 문화를 동경하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여기까진 뭐 비슷비슷한데 특이한 점은 18살이 되던 해 미국으로 떠나버린 것이죠. 40일가량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빈티지 의류들을 싣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사카 아메무라에 소매점을 내게 되는데 자신이 가져온 의류 대다수가 나일론 이민점을 착안하여서 나일론이라 짓고 본인 이름 또한 미스터 나일론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차곡차곡 판매를 이어가던 중 물류비 상승으로 옷을 떼우는 게 어려워지고 더 이상은 수입 판매가 하기 힘들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죠. 근데 이 당시 일본의 직물 기술은 최고의 수준에 다다랐을 때죠. 그래서 그는 항공 자켓, 샴브레이 셔츠, 루플 맨투맨과 데님을 자체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치지모토가 만든 의류들은 퀄리티가 생각보다 좋아서 반응이 좋았습니다. 여기에 치지모토의 위상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생기는데 오사카에서 흥한 데님 브랜드 5개를 일컫는 오사카5가 그것이죠. 시게하루 타다키의 스튜디오 디 타르잔, 히데이코 야마네의 에비수, 미키하루 츠지타의 풀카운트, 쇼타니 형제의 웨어하우스, 하야시 요시유키의 드님을 오사카5라고 하는데 이 복각 청바지 브랜드들의 생산 자문을 돕고 이때부터 청바지 복각의 교과서는 무조건 치지모토라는 공식이 생기게 되죠. 물론 교과서는 아니었습니다만 훗날 하야시에 이어서 드님의 대표가 됐으니 말 안 해도 알겠죠? 그렇게 지역에서 명망있는 복각 전문가이자 부자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고베시에서 리얼 맥코이를 DT를 하고 있던 치지모토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리얼 맥코이가 왜 그렇게 된 거이무니까? 사실 리얼 맥코이에서 잘 모르고 있던 치지모토는 나도 모르지 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매번 사람들이 물어보자 보다 심도 있게 리얼 맥코이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하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렇게 심도 있게 알아본 척한 멍청한 치지모토는 죽어가는 맥코이에게 구원의 손길을 보내게 됩니다.
츠지모토가 가져온 리얼 메코이는 생각보다 문제가 많았죠. 첫 번째, 일단 생산 단가가 너무나도 비쌌다. 일본 본토에 말은 많지 않은데 일본 말을 써서 자켓을 만드는 과정이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단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두 번째, 너무 매니아커다. 일본은 봄디 매니아의 고장이었지만 사람들에게 널리 접근하던 오치고는 핏이 너무 타이트해버렸고 이것이 매출로 연결되었죠. 세 번째, 메코이란이 너무 많다. 메코이 라인들의 뿌리 리얼 메코이가 자리를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라인을 뻗어나가니 잘 될 턱이 없었죠. 이러한 문제들을 츠지모토는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생산 단가의 문제는 폴란드에서 수입한 일본보다 싼 말가죽을 자체적으로 가공하여서 단가를 낮췄고, 짜투리 가죽들은 액세서리로 재탄생시켜서 수율을 높였죠. 그리고 나일론 소재 기반의 제품들도 섞어서 출시를 하게 되면서 가격을 잡아나가기 시작합니다. 다음은 핏에 관한 해결은 오사카5의 네트워크를 활용합니다. 츠지모토는 오사카 친구들에게 자문을 구하게 되고 구 메코이보다 핏을 조금 더 넉넉하게 뽑아내고 오사카 청바지들과 어울릴 법한 착장들을 각 채널을 통해서 전달을 하게 되죠. 마지막 라인 정리는 하위 브랜드의 부활을 목표로 정체성을 가다듬기 시작하는데, 토이즈 메코이는 오카모토의 영향에 제쳐두고 조메코이와 부코 라인을 건드기 시작합니다. 먼저 조메코이는 2009년 부활을 시키게 되는데 에이다워 유니온, 볼파크, 아웃도어맨 스포츠 라인을 밀면서 캐주얼한 라인으로 리빌딩을 시작하죠. 그리고 부코 라인은 그 라인 고유의 전통성을 중시하면서 가중의 태닝과 라인 처리를 기가 막히게 구현을 해서 부코의 느낌을 이어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오카모토의 메코이는 존나 비싼 거 다 때려박아서 만들어! 의 간지추구 브랜드였다면 츠지모토의 메코이는 야! 수지타산 좀 생각해! 의 비즈니스 기반의 브랜드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매니아들은 후 리얼 메코이를 좋아하지만 팬층이 확대된 건 신 리얼 메코이니 그것을 반증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죽었던 브랜드의 멱살을 잡아 살려낸 10상남자 중에 상남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세입자가 월세 3달치를 밀려서 두들겨 팬 것도 보면은 13남자 중에 상남자가 아니니 그렇게 생각을 하니 말이죠. 사기꾼 오카모토가 찾은 다이아몬드를 폭행범 츠지모토가 잘 세공한 터리얼 메코이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만큼 앞으로도 10상남자들이 애용할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404의 한마디입니다. 아니 근데 이거 씨발 범죄 소굴 아니여? 자발적 아싸가 만든 브랜드가 문화를 이끌고 있다? 연거초를 이끌고 있는 브랜드를 알아보는 404, 그 17번째 브랜드. 더 솔로이스트입니다. 1973년 도쿄 아키하바라 근처 홍고에서 태어난 타카히로 미야시타. 작곡가인 아버지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음악을 달고 살아버립니다. 비트즈를 광적으로 좋아했는데 특히나 그의 첫 뮤즈인 존 레논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다니면서 여자한테 인기가 많으려고 동급생과 옷 잘 입기 대결을 벌이며 옷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공부에 대한 큰 뜻을 느끼지 못하고 자퇴한 후에 식료품 알바를 거쳐 출판사에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즈음에 너바나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게 되자 너바나에 흠뻑 취하면서 그의 두 번째 뮤즈인 커트 코베인의 메시지를 마음속에 품고 삽니다. 16살이 될 무렵 출판사 근처에 의류상점이 하나 생기는데 그게 네펜데스. 그곳을 방문하면서 미제산 옷들을 보고는 미국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장에 자주 방문하는 청소년을 눈여겨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케이조 시미즈. 미야시타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미국에 가고 싶다는 그의 말에 미국에 있는 타이키의 주소를 알려주게 되고 그곳에 가서 구경을 해보라고 권합니다. 응? 이게 된다고? 그리고 미야시타도 그로 바로 미국으로 떠납니다. 응? 이게 이렇게 된다고? 미국에 도착한 그는 여러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미국을 느껴보려 했지만 일본에서 느꼈던 미국의 정치는 상당히 미화가 됐다는 것을 느끼고 그 환상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돌아와서 시미즈한테 가서 네펜데스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말을 하며 네펜데스에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일을 하면서 시미즈와 타이키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패턴사로 일하기 시작하는데요. 앞서 니들스 편에서 언급한 일본인들의 신체를 고려해서 만든 청바지가 바로 미야시타의 작품이죠. 하지만 미야시타는 갑자기 네펜데스를 떠나게 됩니다.
뭔가 다투거나 나쁘게 이별한 것도 아닌데 그 이유는 바로 본인의 이고 때문이었죠. 자신을 거둬준 시미즈와 타이키에게는 고맙지만 지속적으로 스스로가 소비되는 느낌이 싫었던 미야시타는 그때 그의 나이 20살 커트 코베인의 유서에 써있는 말에 따라 탈출을 감행합니다. 서서히 사라질 바에는 차라리 한 번에 불타버리겠다. 사실 계획이 없던 미야시타는 미야모토 마사루라는 사람을 소개받게 되고 그의 스토어 한켠에 작업실 겸 사무실을 받게 되는데 그 스토어는 빈티지킹이라는 빈티지 의류를 파는 곳이었습니다. 마사루는 자체적으로 제작한 의류를 팔고 싶어 했는데 미야시타의 소문을 듣고 그를 꼬드겨 의류를 만들게 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옷을 매입해주고 그냥 공짜로 자리랑 전화를 빌려준 것이었죠. 미야시타는 나쁠 게 없었습니다. 왜냐? 자신이 만든 옷이 잘 팔리고 돈을 벌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사루는 미야시타에게 같이 브랜드를 해보자고 말했는데 그의 삼고초려와 같은 설득에 결국 승낙 시작해진 놈문다. 1997년 미야시타가 23살이 되던 나이에 시작한 넘버 나인에는 깊은 뜻이 숨어 있는데 나인은 비틀즈의 실험적 앨범이었던 레볼루션 9에서 따왔고 괄호 안에 있는 N은 자신의 정신적 지주인 시미즈의 네펜데스의 N이었죠. 이렇게 세 번째 뮤즈는 시미즈로 결정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브랜드를 만들어 오던 그들은 2000년 넘버 나인 스토어를 만드는데 이때 처음으로 도쿄 컬렉션 런웨이에 참가하게 되죠. 그리고 이전까지 도와주었던 미야모토 마사루와의 마찰도 이때 시작됩니다. 마사루는 나는 넘버 나인에 어느 정도 관리를 좀 받아야겠다. 이거 좀 줘라. 그의 이런 반응에 미야시타는 그냥 귀찮아서 승낙을 해버리죠. 이때부터 이미 미야시타는 넘버 나인을 해체할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술 안에 패션을 들어가게 하지 않지만 패션을 예술 안에 넣고 싶어서 음악이라는 도구를 활용하였는데 레드제플린, 너바나, 건즈앤로즈스의 엑슬로즈 컬렉션 등등으로 큰 반응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국내에서는 총알 데님과 해골리트 그리고 강동원이 사랑한 브랜드로 유명해지기 시작했죠. 그 후 여성 라인들을 갖추면서 언더커버, 앤헐리우드, 히스테릭 글래머 이렇게 4개 브랜드 간의 콜라보레이션인 콰드로헤니아라는 도전적인 실험을 감행하게 되죠. 이렇게 덩치가 커짐에 따라서 투자하려는 사람들도 많아지는데 미야시타는 이들을 거부하는 한편 마사루는 본인의 측근들로 투자를 유치하면서 점점 지분율을 높이게 되고 이 사람들의 입김으로 넘버 나인의 아이덴티티가 사라지고 있음을 느낀 그는 2009년 공식적으로 넘버 나인의 탈퇴를 선언합니다. 하지만 애착이 있던 브랜드여서 좋게 마무리를 하게 되고 미야시타가 없는 넘버 나인은 그저 그런 브랜드로 전락을 해버리게 됩니다. 10년 넘게 넘버 나인을 이끌고 왔던 미야시타는 휴식을 갖게 되는데 본래 내성적이고 아웃사이더적인 기질이 강했던 그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친구 타카하시준을 빼고요. 그와 맛있는 음식을 먹고 노래방에 갔다가 술 먹는 걸 좋아했는데 그에게 이런저런 고민들, 넘버 나인에 대한 생각,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4살 형인 타카하시준은 친구이자 형이자 동료였는데 이들은 1996년부터 친해졌습니다. 어느 날 타카하시준 언더커버 쇼룸에 미야시타가 갑자기 쳐들어와서 친구를 하자고 했지만 무서웠던 타카하시준은 피했고 미야시타는 끈질긴 구애에 결국 술을 먹고 친구를 하자 했는데 숫기가 없는 준은 그냥 알았다고만 하고 도망가고 싶어 했죠. 하지만 또 전화해서 준과 준의 여자친구를 집으로 초대하였고 이때 처음으로 가치관과 사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은 많이 통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영화, 음악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곳에서 영감을 받는다 라는 얘기를 서로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친해진 그들은 만나면은 서로의 작업 얘기는 별로 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응원만 해준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런 친구인 준은 미야시타에게 사실 브랜드는 밴드와 같다. 지금은 그냥 같이 하던 밴드가 해체된 것이고 다시 한번 오롯이 너만을 위한 밴드를 만들어보는 것이 어떻겠냐 라는 권유를 하게 되고 쉬는 동안 다른 사람들의 간섭 없이 나만이 만들 수 있는 밴드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 인생에서 지표였던 너바나의 Smell Like Teen Spirit의 10과 비틀즈와 네펜데스에서 영감을 받은 9을 빼면 오롯이 내가 남는다. 그래서 그렇게 밴드가 아닌 솔로로 데뷔를 준비합니다. 솔로로 데뷔를 하며 플레임, 타카히로, 미야시타, 더 솔로이스트를 만든 그는 아방가르드한 쉐입의 블랙,
화이트, 그레이, 무채색 계열의 포인트 컬러를 쓰며 무심한 듯 나타나는 의류의 디테일과 다양해진 원단과 부자재. 등장하자마자 해외에서는 꼭 레이카와 쿠보의 꼼데 가르소, 요지 야마모토의 계보를 잇는 브랜드다 라는 말을 했는데, 사실 스트릿신 브랜드를 제외하고는 일본 패션 브랜드에서는 사카이, 언더커버가 유럽의 런웨이를 걷는 유일한 브랜드다 였죠. 하지만 넘버9으로 이미 인정받은 그가 많은 것들을 덜어내고 나타난 솔로이스트는 큰 반향을 일으키기에는 충분했죠. 그리고 2018년 그의 베스트 프렌드인 준과 함께 파리에서 더블 헤더 런웨이를 하면서 다시금 헤드라이트를 받게 됩니다. 이 런웨이에서는 넘버9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쇼를 시작하기 2분 30초 전에만 노래를 들려주고 모델들이 등장하는 것으로 유명했는데요. 미야시타가 말하던 여전히 락스타는 이래야 해! 라는 거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만의 상당한 철학이 담긴 협업들을 진행하는데, 아디다스, 컨버스, 우포스, 살몬, 올리버 피플즈, 아이반 과의 협력을 진행합니다. 눈치채셨나요? 미야시타는 의류 협업을 하지 않고 자파 카테고리에만 협업을 진행합니다. 왜냐? 그의 옷에 대한 본인의 확고한 철학이 있기 때문에 의류 협업은 진행하지 않는 것이죠. 다만 기념비적인 의류 협업인 스투시 40주년, 언더커버 30주년 협업은 진행했습니다. 더 이상 그노의 생각과 의견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그의 독고다이적인 모습을 볼 수 있죠. 존 레논, 커트 코베인, 시미즈 케이조라는 뮤즈를 넘어서 솔로이스트 설립 당시 태어난 오스카라는 직원의 아들을 뮤즈로 내세우고 있는 그. 과연 새로운 뮤즈의 등장으로 앞으로 어떻게 브랜드가 전개될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404의 한마디입니다. 형님, 근데 생긴 게 약간 존 레논 같은데 음악하는 아빠가 혹시... 하라는 축구는 안 하고 이상한 거한 브랜드가 문화를 이끌고 있다? 영컬처를 이끌고 있는 브랜드를 알아보는 404. 우리 스지들의 최대 요청작 와코마리아입니다. 콘사도레 삿포로가 오이타온 꼬꼬데스게도 제1리그의 승격군 노이기마스. 1997년 JFL에서 제1리그로 승격을 노리는 콘사도레 삿포로는 승격을 하게 되고, 어느 시즌보다 선수 간의 친밀도가 극에 달했던 시즌, 베르디 가와사키에서 임대온 이즈사카 케이지와 삿포로의 수문장 아즈이꼬모리 또한 그러하였죠. 하지만 제1리그 승격한 이후 아즈이꼬모리는 은퇴를 하고 이즈사카 케이지는 베르디 가와사키로 복귀를 하였습니다. 마치 북산의 그해의 여름 같다고나 할까? 그 후 아츠이꼬모리는 도쿄 메구루구에 락스테드 바를 열었고, 이즈사카 케이지를 비롯한 동료들은 종종 술을 먹기 시작합니다. 이 락스테드 바는 50년대 로코빌리 감성을 지닌 공간이었는데, 이들의 주담은 대부분 여자, 음악, 술, 모자 등이었고, 그 외에는 대부분 케이지의 향후 거취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즈사카가 본래 팀으로 복귀한 뒤에는 이렇다 할 기회가 없었고, 자기보다 어린 아즈이코모리가 은퇴 후 바를 차린 것이 영 부러웠기 때문이죠. 그렇게 오가는 주담 속에 문화적인 일을 해보자 둘은 약속을 해버리고, 2003년 말 이즈사카가 은퇴하면서부터 이들은 락스테드 이름으로 의류와 생필품들을 큐레이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더블탭스 요시다와 같은 작은 협업을 진행하기 시작하는데, 드디어 2004년 와코마리아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 와코마리아의 뜻은 와코, 미친, 마리아, 그냥 마리아, 정신나간 마리아라는 뜻인데, 왜 이런 이름을 브랜드로 만들었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중남미 지역의 뭔가 퇴폐적이고 매력적인 문화를 브랜드에 녹인 뒤 성모 마리아라는 외국을 더해 반종교적 나쁜 남자의 컨셉으로 갔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 여자라면 이런 옷을 입는 남자한테는 반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정상적인 패션 전공을 하지 않은 축구 선수들 머리에서 나온 것 치고는 상당히 멋짐이 그득그득합니다. 이것들은 50년대에서 70년대 사이 예술, 영화, 음악에 대한 사랑을 의류로 표출한 것인데요. 아무튼 이들은 2005년 도쿄의 모습을 드러내며 슛을 갈깁니다. 근데 둘 다 공격수는 아닌데 말이죠. 이 와코마리의 특징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파나마 햇, 오픈 카라 셔츠, 모헤어 의류, 성모 마리아, 해골, 베트남, 호랑이, 그리고 레오파드 패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영감들은 초창기 케이지와 모리의 취미와 관심사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특히나 앞서 언급한 여러 영화와 음악, 지역에서 영감을 받는다 밝힌 바가 있는데, 옛날 배우인 톰 와이츠가 즐겨 쓰던 파나마 햇, 짐 자머시의 영화 영원한 휴가 속에 나온 엘리의 오픈 카라 셔츠를 통해
와코마리아의 상징적인 형태를 구축하고 일반적인 성모 마리아보다 화려하고 펑크스러운 남미 버전의 성모 마리아를 내세우며 브랜드의 통일성을 나타내고 일본 우키요에와를 거쳐 탄생한 자수를 통해 일본 특유의 전통성과 레오파드, 파이톤 등 동물 패턴을 활용한 브랜드색을 입히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사실 브랜드의 첫 컬렉션이 100종이 넘는다고 하니 심혈을 많이 기울였다 라는 생각이 절로 들게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와코마리아 하면 빠질 수 없는 길티 파티스. 이들은 컬렉션에 체인 스티치나 스텐실을 통해서 이 불량한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뭔가 어이 내 녀석 우리 나쁜 남자 모임에 가입을 해라 라는 느낌을 전달하기 충분하였고 당연히 추종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상당히 많이요. 근데 아무리 좋은 패턴과 아이디어라도 옷의 모양새가 별로면 안 팔리니까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강렬하고 화려한 와코마리아는 만듦새가 좋은 테일러링의 기반이 되어 있었죠. 아니 축구 선수들이 어떻게 그렇게 감각적으로 하게 됐냐? 그것은 바로 모리가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발현됐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봤던 영화인 블루스 브라더스를 보고 완벽한 셋업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하고 20살 때 돈을 탈탈 털어서 고급 양장점에서 테일러링을 받고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가 탐포드라고 하니 네. 아무튼 그랬던 그가 축구 선수를 은퇴하고 정식적으로 테일러링 수업을 받아서 이렇게 됐다고 했죠. 이렇게 와코마리아는 모리에 의해서 흘러가고 케이지는 서서히 브랜드와 멀어지게 가면서 2012년 브랜드 설립 7년 만에 적당한 핑계인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 라고 말하면서 케이지는 바르셀로나로 떠나게 됩니다. 이제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 모리짱. 혼자 남게 된 모리는 홀로 서기를 시작합니다. 케이지가 떠난 12시즌, 13시즌을 비교해보며 그 차이점이 드러나는데 그것은 바로 음악의 영감을 받은 무드죠. 또한 쭉 밀고 있었던 길티 파티스와 더불어 새로이 밀어버리는 워딩이 바로 파라다이스 도쿄. 짐 자머시의 천국보다 낯선을 표방한 파라다이스 도쿄가 이때 등장합니다. 천국보다 낯설지 않는 곳이 도쿄라고 생각했을까요? 13시즌부터 심심찮게 등장한 이 파라다이스 도쿄를 통해서 의류 라인에도 각 잡힌 느낌에서 자유분방한 느낌으로 변모하고 와코마리아의 플래그십 스토어도 파라다이스 도쿄로 명명하면서 2015년에 문을 열죠. 바로 이들의 아지트였던 락스테드 바 자리에서 말이죠. 케이지와의 추억은 빠빠이다 이건가? 이때부터 길티 파티스와 파라다이스 도쿄를 혼용하면서 사용하기도 하면서 각각 쓰기도 합니다. 이러한 워딩 플레이로 재미를 보고 있었던 한편 일각에서는 호불호가 갈리기 시작하는데 앞서 언급한 무언가 변한 것을 느낀 거죠. 초창기 와코마리아의 슬림한 웨스턴 느낌에서 약간 후줄근해졌는데 아마도 케이지가 와코마리아를 떠나서부터는 아닌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케이지가 스페인에서 전개하고 있는 부에나비스타의 느낌이 초창기 와코마리아 느낌과 흡사하니 말이죠. 케이지의 이야기를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스페인에서 여행사인 비바라비다를 2013년에 전개하고 그 다음해인 2014년 우동가게 요이요이 지온을 열고 파라다이스 도쿄 플래그십 스토어가 오픈한 해인 2015년 부에나비스타를 런칭하게 되죠. 해서 이 부에나비스타를 보면 와코마리아의 이런 것 저런 것들이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모리와 케이지가 이별한 것에 대한 제 생각은 아마도 케이지는 와코마리아의 초창기 느낌을 고수하고 싶어 했고 모리는 여러 예술의 영감을 받아서 새롭게 변화를 주고 싶어 했어서 여기서 아마 의견 충돌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이별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대외적으로 가족들을 위한 스페인으로 이동이지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여행사 우동집을 거쳐서 다시 하고 싶어 했던 의류 브랜드를 한다? 물론 정황상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야담으로 우동집은 바르셀로나에서 아주 맛집으로 유명하다고 하네요. 이렇게 느낌적인 느낌을 갖고 있는 와코마리아는 많은 협업을 내 식대로 진행을 합니다. 많이들 알고 있는 카라트, 바라쿠타, 포터, 프라그먼트 외에도 다양한 협업을 진행하는데 가장 특별하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인도네시아 포테이토 헤드 지역과의 협업이라 할 수 있겠네요. 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발리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모리는 포테이토 헤드 지역색의 컬렉션을 녹여 3종 셔츠를 발매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뭔가 시대를 따라간다고나 할까? 그 외에 아티스트, 넥페이스, 바스키아, 반말리, 타투이스트 팀 레히, 깡페 힙합그룹, 나메다루마, 코미디 듀오, 치츠앤총과의 협업 등을 진행하면서 2020년까지 진부하고 단순한 느낌을 주었던 와코마리아를 탈피하는 것 같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워하던 초창기의 그 감성은 이제는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 와코마리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썼던
애니멀 패턴과 자수의 향연이 그립다고들 많이 얘기하죠. 아니 그 너무 쉽게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모리야? 케이지는 스페인에서, 모리는 도쿄에서 그렇게 서로가 살아가는 것들을 하고 있는 이들은 어쩌면 처음부터 잘 맞지 않는 파트너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의류 브랜드를 넘어서 문화 1번지로 자리 잡은 와코 마리아. 어느 날 케이지가 우동 그릇을 들고 다시 합류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공사의 한마디입니다. 근데 모리 형, 그 우동집은 다 봤어? 이 이상한 신발을 만들던 야수가 문화를 이끌고 있다? 영커처리를 끌고 있는 브랜드를 알아보는 404. 그 32번째 브랜드, 메종 미야라 야스히로입니다. 1972년 나가사키에서 태어난 미야라 야스히로. 화가인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야스히로는 어릴 때부터 예술가가 되어야 한다면서 그 당시 스타일의 혹독한 영재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인가요, 6살이 되던 해 야스히로는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게 글을 읽지 못하고 말도 잘하지 못하게 되었죠. 정서 상태나 성격, 성향 등을 테스트하는 로흐샤흐 검사까지 받게 된 야스히로. 하지만 이 검사를 받던 중에 보았던 잉크로 된 패턴에서 처음으로 착용력이 돋아났다고 하죠. 이 잉크 반점 테스트 문의는 훗날 야스히로 로고의 모티브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우연치 않은 곳에서 영감을 받는 그의 또 다른 취미는 바로 피규어 수집인데, 울트라맨 악당 피규어 수집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재해석하고 커스터마이징 하는 것을 취미로 하고, 괴수는 괴수가 아니라 인간의 죄를 대변한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라난 청소년이 된 무렵 후쿠오카 슈퍼스튜디오 디스코장에서 놀다가 그곳의 분위기와 사람들의 착장에 매료가 되어서 그 분위기를 잊지 않고자 신공고등학교 재학 시절에도 밴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입시. 사실 야스히로는 막연한 예술가의 길로 가야 된다는 방향만 잡았지 어떻게 자신의 의지를 투영할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맨날 훌륭한 예술가가 되어야 한다며 미와 아키히로, 미시마 유키오, 테라 야마수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하는 어머니의 강요에 어느샌가부터 자리 잡은 그의 반항심은 예술이 뭐 별건가? 일상 비일상, 상식 비상식, 비극 희극과 같은 해석하기 나름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리 잡았고, 어릴 적부터 전시나 박물관에 자주 데려가던 어머니가 작품에 손대려하면 화냈던 장면들이 그에게 새롭게 다가 그때를 생각하며 예술이란 것은 사람이 함께 상생해야 된다라는 것을 느꼈고, 이러한 전통적인 풍토를 깨부수고 싶어서 미대에 진학을 하게 되죠. 이렇게 호기에 찬 그의 결심으로 덤볐지만 바로 삼수행, 두 번의 재수 끝에 타마 미술대학에 입학하게 되는데, 이 당시 대학에서 대한 중요성이 많이 없던 일본 내에서 삼수라니 실로 대단한 상황, 어머님의 의지가 엿보이는 구간이고요. 그렇게 삼수 미대생의 꿈을 안고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흥미롭지가 않았다 하더이다. 그러던 와중에 학교의 동문 중 한 명이 특강을 오게 되는데, 그가 바로 이세 미야케. 특강을 오기 얼마 전 출시한 플리스 플리츠라인에 관한 강연을 진행했고, 예술과 상업의 중간에서 줄타기를 하며 각광받는 스타였던 미야케의 강연에 야스히로는 흠뻑 심취해 가게 되죠. 내용인 즉슨 고급 예술과 상업 예술의 섬세한 균형에 관한 이야기였고, 장난이 가미되어야 하는 요소를 잘 포장시키는 것이 바로 예술성이라는 것. 강연이 끝난 후 야스히로는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자신이 생각했던 예술의 전통적인 풍토를 깨부술 방법을 찾았으니까 말이죠. 그렇게 눈이 시뻘개져서 외길을 파기 시작하는 야스히로. 미술의 미학 단위는 더 이상 야스히로에겐 중요하지 않았고, 그보다 발전된 형태의 예술과 상업, 그 어딘가의 접점에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재수생 시절에 봤던 뒷상의 샘과 이세 미야케의 강연, 그 안에 있는 장난스러움을 가득 담아 야스히로는 본인만의 매개체를 정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신발. 나를 보호하고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지저분한 바닥을 딛고 사람들마다 굽이 닳는 속도, 형태가 제각기 다르니 이 때문에 신발로 정했다고 하는데, 예술은 실상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예술은 기본적으로 광기이고 저질러버리면 잘 포장되기 때문에 신발로 정했다고 하는데, 이 형 이거 나는 뭐 만들 줄 아는 게 없어요 라고 말을 돌려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게 신발 장인 하야카와 히데에게 신발 틀을 만드는 기술을 습득하고 영국에 가서 신발 공부를 하고 와서 독학으로 신발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 모습이 매우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양말인 듯한 모양의 부츠였다고 하는데 그는 전혀 꾸리지 않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그는 혈기왕성한 젊음과 독창성을 무기로 아키두미라는 신발 회사를 만들게 됩니다. 아마 영화 아키텍처 오브 두미에서
따온 것 같은데, 이 영화는 히틀러의 미술에 관한 사랑과 그의 고향 린츠에 설립한 목적으로 박물관을 얘기를 다룬 다큐멘터리로, 야스히로는 박물관이라는 틀 안에서 히틀러의 예술에 대한 고집과 수집이라는 것을 신발이라는 틀 안에 야스히로 본인만의 독창적인 예술성을 불어넣어 아키둠이라고 지은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키둠은 야스히로가 졸업하자마자 바로 이름을 바꿔버렸거든요. 미하라 야스히로로요. 그리고 소수들을 위한 스토어인 소수 미하라 야스히로를 만들고 옷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자신의 스승인 하야카와 히데를 소수의 고문으로 영입해서 구두를 또 만들게 합니다. 갑자기요? 왜 이러냐? 야스히로가 이렇게 한 것은 도쿄 패션 위크에 나가기 위한 하나의 초석이었죠. 그렇게 도쿄 패션 위크가 종료된 후 이름도 좀 알려졌겠다, 이번엔 좀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바로 대형 스포츠 브랜드 문 두드리기 호기롭게 나이키에 전화를 하게 됩니다. 예. 안녕하세요, 나이키 마케팅입니다. 저 야스히로라고 하는데. 네네, 어떤 일 때문에? 혹시 그 신발 협업 같은 거? 예, 그런 건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디다스 마케팅입니다. 네, 저 야스히로라고. 네네, 어떤 일 때문에? 그 혹시 신발? 아니에요. 예? 이럴 거면 예수 브랜드의 미준으로 할 걸 그랬나 라는 생각이 들던 찰나에 전화가 한 통 옵니다. 예, 여보세요, 누구세요? 어제 아나운스 담당. 뭐요? 평소 한번 연락해봐. 그 퓨마죠? 전화를 받았던 아디다스 담당자의 친구가 퓨마에서 일을 하는데, 이래저래 이야기를 했더니 재밌겠다라면서 소개를 시켜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델lum델. 그렇게 연락되던 해 일본 전용 프리미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퓨마 바이 미하라 야스히로가 세상에 등장하게 됩니다. 퓨마와의 협업을 통해서 세상에 이름 알린 야스히로, 센세이션을 넘어서 미하라 야스히로라는 이름 자체가 아이콘처럼 돼버리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고, 국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프리미엄을 붙여서 사고파는 행위가 생겨났죠. 2000년부터 2015년까지 퓨마와의 관계를 이어오면서 수많은 신발들을 만들어낸 야스히로는 신발을 통해 장난을 치며 예술로 인정받게 된 케이스가 되었고, 그 후발주자로 나이키, 아디다스, 리복 등 스포츠 브랜드들이 아티스트와 협업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제는 디자이너, 아티스트 그 사이 어딘가 있는 그는 의류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2005년 밀라노 러니에를 시작해서 2007년 파리까지 진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발에 대한 각광이 너무 컸던 탓인지 의류는 생각보다 큰 관심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때는 에디 슬리번의 디오롬무, 준의 언더커버, 미야시타의 넘버9 등의 같은 그런 까라들이 주름 잡고 있었고, 야스히로의 그 비슷한 의류 컬렉션은 글쎄요, 알겠습니다 라는 평가를 받게 된 나날들이었죠.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고 컷 앤 페이스트 작전으로 디자이너보다 아티스트에 가까운 행보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져 갈 즈음에서 다시 등장한 것은 바로 2015년 버버리 재팬 블랙라벨이 철수함에 따라서 그 패턴과 정신을 계승한 블랙라벨 크레스트 브릿지의 디렉터로 임명받게 되는데, 런칭하자마자 일본 내에서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죠. 다시금 수면 위로 이름을 떠오르게 됩니다. 델lum델. 그렇게 풍미가 살아난 야스히로는 운명의 2016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어글리 슈즈의 붐이 불어오고 있었죠. 2016년 어글리 슈즈의 광풍으로 인해서 트리플 S, 라이톰, 펑첸왕 등 신나게 못생긴 신발들이 주목을 받게 됩니다. 퓨마와의 길고 긴 협업 끝에 스니커 시장의 전반적인 붐을 이끌어냈지만, 우후죽순 생겨나는 협업에 흥미를 잃어가던 터, 유명한 피아니스트인 와이프 히로미 우에하라와 함께 놀이터에서 산책을 하던 도중에 동네 꼬마들이 흙놀이를 하는 것을 보고 잊고 있었던 대학 시절에 처음 느꼈던 장난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신발 공부를 하다 만난 이재리 형과 대화를 하다가 새로움을 느끼게 되죠. 고정적인 인식에 대한 질문, 그러니까 퓨마에서 진행했을 때보다 그런 느낌보다 뭔가 좀 더 신선한 그런 재조합을 해보라 이렇게 말해준 건데, 이 이재리 형이랑은 얼마나 막역한 사이인지, 이재리 형이 선물을 받았던 2차 세계대전 호루라기 2개 중에 하나를 자기 갖고 하나는 야스히로에게 줄 정도이니, 그리고 그런 어항아 말해준 것을 듣고 야스히로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운동화에 대한 고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놀아보자 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오지 소리죠.
이 오지소를 만들 때는 기술력까지 도입되는데 디지털 데이터와 신기술을 도입하고 싶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촬영을 이용해서 3D 툴로 디자인을 잡고 수동으로 불안정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처음 나왔을 때 가격이 엄청 사악했는데 이제는 조금 안정되었죠. 바로 양산이 가능한 시스템이 됐다 이 말입니다. 무튼 이렇게 신발로 하이브를 빨아제끼면서 브랜드 공식 명칭도 MMY 메종비아라 야스히로로 바꾸고 인지도를 끌어올립니다. 이제는 자신의 이름이 아닌 하나의 존재로서 브랜드를 다루고 싶다는 마음이 느껴지는 행보입니다. 신발 하나로 첫판부터 장난질하는 고광렬처럼 외길 인생에 빛을 발하게 되는 사례를 보여준 야스히로, 앞으로 얼마나 더 이상한 신발들을 만들어낼지 귀추를 곤두세워 지켜보겠습니다. 자공사의 한마디입니다. 형 근데 솔직히 이 신발로 뜰 줄은 몰랐지. 네, 그지? 아빠와 아들이 만든 브랜드가 문화를 이끌고 있다? 영컬처를 이끌고 있는 브랜드를 알아보는 404, 그 12번째 브랜드 캐피탈입니다. 1980년 일본, 대학을 막 졸업하여서 취업을 준비하던 청년 토시키오 이라타. 그 당시 미국에는 카라테 키즈라는 영화가 우밀일게 되는데요. 그 힘을 입어 카라테를 가르치기 위해서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당시 유행이었죠. 쌉간지를 중시하던 그는 미국에서 유행하던 리바이스, 랭글러, 리 등의 미제 청바지에 흠뻑 빠지게 되고 카라테를 때려치우고 수준 높은 데님을 만들고자 하는 신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와이프의 고향인 코지마로 이사를 가게 되고 1984년 무턱대고 캐피탈 빈티지 샵을 차리고 데님 공부를 시작하죠. 어찌저찌 데님 공장까지 만들게 되고 캐피탈의 첫 라인이 출시되지만 투박하고 좀 밋밋한 이때의 버전은 데님의 성지인 코지마에서 그렇게 엄청난 반응을 불러일으키진 않았습니다. 어찌저찌 자리를 잡아가던 1991년 그의 아들인 키로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유년기를 아버지와 함께 미국에서 보낸 터라 별 무리 없이 유학을 마치는데요. 사실 아버지는 어떠한 꿍꿍이를 갖고 아들의 복귀만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키로가 전공한 것은 바로 미술이기 때문이죠. 그 기대에 부응을 하듯 키로는 45rpm이라는 데님 회사에서 의류 디자이너로 일을 하게 되고 전반적인 의류 회사의 실무와 공정을 파악한 키로는 2002년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 힘을 합치게 되죠. 제반 시설을 닦아놓은 아버지와 의류 디자이너인 아들이 만나 캐피탈 플러스 키로, 캐피탈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게 됩니다. 아빠가 닦아놓은 기반에 아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장착한 캐피탈은 전통적인 방법을 되살리는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면서 발전을 해나갑니다. 가장 큰 차별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들의 염색 기법과 패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전 일본에서 전해져 오는 아이조메 기법의 인디고 염색은 기존 시장을 장악하던 북미산 데님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가져다 줬습니다. 여기에 일본 전통의 사시코 패치워크를 더해져서 아시아의 전통 문화를 좋아하는 서양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블루핸즈라는 손수 수작업으로 염색하는 매장까지 보유한 장인 정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캐피탈의 이러한 전통미는 루이비통에서 착안할 정도였으니 세계 패션 시장에도 큰 영향을 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이러한 과거에 대한 재해석은 현 시대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자주 등장하는 쪼용 휴먼메이드도 이러한 모티브로 만들어진 것이죠. 하지만 키로는 단순히 옛 시대의 기법만을 사용하여서 브랜드를 발전시킨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유학을 갔을 당시 미국의 90년대 패션 문화 또한 착안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당시에 미국에서 유행하던 핏, 색감 등을 캐피탈 컬렉션에서도 잘 나타내주니 말이죠. 아무튼 고유한 방법으로 여러가지 요소들을 섞어서 재해석하는 능력은 탈추종을 불허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뭐랄까 살아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비빔밥이랄까? 이 캐피탈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데님의 인식 전환과 함께 PP 문화를 추종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모습은 깔끔하고 미니멀하고 각져있는 당시 패션 시장에서는 찾기 힘든 부분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이러한 매력은 45rpm 근무 당시부터 인연을 이어온 사진작가 에릭 바타의 화보를 통해서도 극대화됩니다. 시즌마다 나오는 제품의 컨셉을 맞춰서 각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촬영한 화보들은 일본의 타 브랜드의 화보와는
와는 달리 일본스러움이 1도 묻어나오지 않고 오히려 이국적인 멋이 강조되어서 분위기에 취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촬영을 하는 동네에서 즉석으로 모델을 섭외하여서 그 멋을 배가시켰다고 합니다. 이러한 멋스러운 행보들은 세계적인 셀럽들이 착용하여서 더 글로벌하게 유명해집니다. 에이셈 라키, 존 메이어, 키드 쿠디, 퍼렐, 트래비스 스캇, 오프셋, 모스타니 등이 착용한 이 제품들에 대한 질문이 많아지게 되고 바다를 건너서도 수요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키로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저도 맞대. 조금이니가 조금 더 뭐 특이한 것이 뭐 만들고 싶다 됐어. 요즘 최신 유행하는 스타일들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이 반다나 패턴, 그리고 작년까지 큰 붐을 일으킨 스마일 패치 2개를 꼽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두 가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캐피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15년 캐피탈 컬렉션에 등장한 연달아 이어진 스마일 패치는 히피 문화의 연장선으로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로 붙여졌다고 하는데, 그 후로 몇 년 동안 많은 브랜드들에서 이 스마일 패치를 사용하게 되었죠. 그럼 뭐 저작권이 캐피탈에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스마일 패치는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저스틴 또트, 칸예 승님, 점어형 등 많은 브랜드에서 쓰이게 되었죠. 그리고 캐피탈의 상징적인 패치워크 작업에서도 반다나 패턴이 들어가게 되면서 또 다른 바람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자칫하면 어지러워 보일 수 있는 이 감성적인 이 패턴들은 캐피탈만의 색으로 풀어내면서 정말 캐피탈스럽다 이러한 감탄사를 일으키게 했죠. 그리하여 요즘 유행하는 반다나 패턴 유행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만든 머플러 또한 유니크함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위에서 언급한 캐피탈의 모든 장점을 집대성한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너무 비싸요. 아무튼 예전과 비교해봤을 때 다소 간소화되고 색감이 변하고 키치한 면이 강조되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감성만은 그대로인 캐피탈. 2대에 걸쳐 장인정신의 모습이 더욱더 정진할 수 있는 3대까지 갈 수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404의 한마디입니다. 근데 형님, 아버지랑은 지분 그 관계가 어떻게 돼요? 진행시켜요.